어찌 보면은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베리아보다도 서울, 경기 지역이 더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베리아 하면은 추위도 추위지만 그 공산주의 소련 그런 하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철의 장막. 그래서 우선 러시아, 소련 하면은 두렵고 춥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덧 러시아보다도 더 추워진 나라에서 살게 됐는가. 러시아는 최근에 상당히 민주화, 자유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거꾸로 가가지고 아마 하늘이 이렇게 기온을 러시아형으로 바꿔버렸는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200만 마리의 소, 돼지, 닭이 살처분되고 4대강 사건으로 아마 그보다도 더 수십 배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이렇게 추운 곳인데 추운 날에 또 이런 강좌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돈을 내가면서 이런데 듣겠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살만 나는 시대가 아닌가,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회가 되면은 평전을 한 20사람쯤 쓸 생각을 가지고 한 20대, 30대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영희 선생까지 해서 11분께 평전을 썼는데, 이 우연이랄까, 또는 어떤 공교로움이랄까, 이영희 선생 평전을 써서 책을 낼 무렵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지난해 12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며칠 있으면 22일 날이 49제죠. 1929년 12월 2일 생이니까 만 81세하고 3일을 더 사셨습니다. 그 생일날, 생신날 평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선생님께서 하셔서 가급적이면은 그 시간을 맞추려고 출판사하고 제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책을 보시지는 못하고 유족들이 그 관에다가 책을 넣어드려서 아마 저승 가는데 길동무로 삼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에 그 표지만 가지고 병원에를 들렸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은 남아 있어서 조금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빙긋이 미소 띈 모습 얼굴에 그래서 표지까지는 보셨는데 책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작고하시기 한 2달 반쯤 전에 병원에서 그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또 그런 어찌 보면은 보람이라고 그러고 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부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사는 그날 다음날 미디어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명박 정부를 이승만 정권보다도 더한 그런 사대주의 정권 또는
매국성이 강한 그런 아주 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환중에 계시고 그래서 좀 독한 말씀을 하신 거다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과의 그런 그 IMF라든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작태를 볼 때 이승만 정권보다도 더한 노예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 평전 마지막 부분에도 그대로 실었습니다만은 그 노예정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거침없이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선생님께서 그로부터 한 3개월도 못 더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영희 선생께서는 그 노예라는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루신, 중국의 그 혁명 작가, 진보적인 혁명 작가였던 루신의 말 중에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은 루신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늘 말씀을 하셨고 그런 글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예를 보고 동정을 하면서 또는 분노를 한다. 노예의 처지에 동정을 하면서 노예가 분노하지 않고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패배주의, 이것에 동정을 한다. 루신이 그런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큐 평전에서, 바로 아큐 정전에서 그런 얘기를 썼지요. 그래서 리영희 선생하고는 참 한 30여 년 동안 멀리서 가까이서, 또 제가 2006년 그때 이영희 선생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글을 또는 연설을 할 수 없겠노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경향신문하고 절필선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천안에 있으면서 그 신문을 보고 그날 저녁에 관사에서 리영희 생제문이라는 글을 써서 경향신문에 보냈더니 그 다음날 그 시평에다가 그대로 실었더라고요. 이 내용도 평전에다가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만은 그 살아있는 분한테 제문을 쓴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유교적인 질서에 봐서는, 도덕관념에 봐서는 대단히 불순한 거죠. 제문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한테다가 쓰는 건데, 그러나 이영희 선생한테서 글과 말을 빼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돌아가신 분과 진배 없다. 또 과거에 그런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쓰면서 이따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를 주셔서 나 지금 살았어, 내 아무개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대단히 결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사례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언론인들, 지식인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영광이라면은 영광,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생제문을 썼던 사람이 그야말로 돌아가신 후에 제문을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 그리고 어느 신문에는 추도사를 써달라고 그래서 써서 보냈더니 무슨 이유인지 씻지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이따 한번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하고 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선생님과 인연을 가졌던 분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동료들, 후배들이 참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생제문도 쓰고 제문도 쓰고 평전도 쓰고 아마 여기에 제가 초청된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리영희 선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도스토옙스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좀 역설적입니다만은 저는 젊었을 때 도스토옙스키를 한번 탐독해봐야 되겠다, 탐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0대 후반부터 닥치는 대로 도스토옙스키 저서를 읽었고 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런 번역, 이런 미국에서 발표된 거나 일본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중역, 삼역 하다 보니까 대단히 부실했던, 또 도스토옙스키 그런 전문가도 별로 많지가 않았던 시절이고, 그러나 어쨌든 도스토옙스키를 꽤 즐거 읽었는데 읽을수록 더 길이 멀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의 훌륭한 혁명적인 작가이고 사상가였던 벨자예프가 있지요. 벨자예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톨스토이를 수십 년간 연구를 해서 그 영봉에 올라가서 보니까 멀리 아스라이 산맥이 있는데 바라보니 그것이 도스토옙스키다. 그래서 그 후에 도스토옙스키를 연구하게 됐노라.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에츠카 있죠. 이에츠카 역사란 무엇인가. 그분이 이에츠카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읽어봐야 되지만 도스토옙스키 평전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 푸르동의 전기를 쓴 분이고, 그분도 벨자예프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톨스토이보다도 더 아스라이 영봉이 도스토옙스키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책을 불질러 없애더라도 도스토옙스키의 저서만은 남겨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에츠카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왜 제가 리영희 선생 얘기를 하면서 서두에 느닷없이 도스토옙스키 이 얘기를 하는가. 벨자예프가 도스토옙스키론을 쓰면서 세상에는 도스토옙스키인과 사람인자, 비도스토옙스키라는 계층이 있다. 도스토옙스키를 아는 사람과 도스토옙스키를 모르는 사람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 리영희를 아는 사람과 리영희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리영희의 글과 정신과 철학을 동조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리영희를 좌경, 용공, 사회주의, 종북주의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 물론 리영희나 도스토옙스키를 모르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히려 친 리영희보다 안티 리영희 쪽 사람들이 권력, 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살 수가 있지요.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의,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귀한 정신으로 봤을 때 과연 도스토옙스키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과 같은 우상들이 날뛰는 사회에서 리영이라는 사람, 이 리영이라는 철학, 그 정신, 글쓰기, 실천 이런 것을 모르고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저는 리영희 선생을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우상과 싸우는 이성,
우상이라는 것은 제가 그 배포해 드린 글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을 하면은 그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진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의 우상. 4가지 우상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 우상, 두 번째는 동굴 우상,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 우리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죠.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에 일본 일왕이라는 그 천황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그 이후에 이승만을 비롯해서 군사독재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우상 속에서 살아왔고 종교인들도 그런 허위의 그 신앙, 본래의 신앙 대신에 허위의 그런 그 거대한 교회, 어마어마한 사찰, 성당 이런 그 우상 속에서 이성을 마비된 채 살아왔던 게 지난 우리 시대들의 현대사고 근대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이컨이 말하는 그런 우상에 비해서 이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이성, 칸트가 평생을 두고 썼던 실천 이성 비판이라든가 순수 이성 비판, 그 이성이라는 것은 리영희 선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입니다. 건강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자세. 우리가 흔히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할 때 진선미를 말하지요. 진선미. 이것을 어느 것이 우위에 놓고 어느 것이 더 하위에 연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옛사람들이 진선미를 할 때 진을 가장 앞세운 것은 진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진실, 진리. 물론 선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리에 못지않지만 모든 가치는 진리가 진실이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사회는 아름다워지고 사회는 선해지고 그런 겁니다. 리영희 선생이 추구했던 이 진실에 대한 가치, 진리에 대한 소중함, 얼마든지 이영희 선생은 능력으로 보나 성실성으로 보나 이 진리만 포기했으면은 세속적인 출세를 할 수가 있었고 자식들, 부인 고생시키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평전을 쓰면서 또는 3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살아온 그분의 역정으로 봤을 때는 이 진실만 떼버리고 남들처럼 동지들처럼 친구들처럼 선배나 후배 지식인들 언론인들 학자들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국회의장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장관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실제로 그런 그 경우가 적지가 않았습니다. 유혹. 또 함께 박정희를 따라서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박정희가 처음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함께 갔던 조선 동아 특파원들 같이 갔던 사람들 나중에 다 부총리도 되고 국회의원 장관도 되고 그랬습니다. 리영희한테도 그런 유혹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영희 선생은 그런 것들을 그런 그 허위의 우상 특히 이영희 선생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인이나 지식인이 권력에 참여할 수가 있다. 다만 그 권력이 민주적이냐 도덕적이냐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 정부가 그 권력이 도덕적이고 정당한 그런 권력이라 그러면은 지식인들, 제자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도척의 권리, 권력 그런 데는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리영희 선생도 바로 그런 가치 때문에 험난한 2번
신문사에서 쫓겨나고 2번 대학에서 쫓겨나고 한 9차례 구속, 수감되고 한 1100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물론 10년, 20년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만은 리영희 선생처럼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군사정권 4대에 걸쳐서 감옥살이를 하고 쫓겨나고, 그런 분은 리영희 선생, 생존하신 분 중에서는 리영희 선생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영희 선생은 지식인으로서 대부분의 동년배의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일국주의, 일국 한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만 그런 지식적인 활동을 했는데, 리영희 선생은 국제주의적인 그런 안목과 그런 철학, 또 그런 지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은 해양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해양대학밖에는 못 나왔기 때문에 석사학위 정도, 박사학위 정도 없는 사람. 그리고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동창생도 없고, 그 명문대의 그런 그 동창생,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하는, 반대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그 끈끈한, 우리나라처럼 그 끈끈한 학력, 학벌, 동창,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살다 보니까, 언론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력밖에는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기에 초등학교를 나와서 많은 그런 공부를 했고, 어학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우상들하고 싸울 때 그런 그 1차 자료, 이런 것을 섭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리영희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기 정도 참석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면서 이야기를 진척을 하겠습니다. 리영희 선생은 그 수구 세력들이 그 최고 권력자를 포함해서 정부 요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 미필 또는 기피, 이런 분들인데, 이영희 선생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원에서 통역장교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당시 4년 아니면 5년이면 제대를 했는데, 이영희 선생은 통역장교라는 그런 위치 때문에 만 7년 동안을 군에서, 그러면서 그 군의 부패, 비리, 지금 천안함 사건이나 다른 사건 때도 그렇지만, 그때도 6.25 전쟁 때도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들의 아들들, 서민의 아들들, 자기가 직접 봤을 때도 끝발 있는 애들은 전방에 배치됐다가도 며칠 만에 금방 후방으로 빠져버리고, 그런 그 타락한 부패한 군의 실정을 보면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천하의 부패한 집단이 무슨 쿠데타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은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그 장교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그 장교들이 입던 장교복을 불화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리영희 선생은 7년 동안 미군 장교 군복을 한 번도 입지 않고 시장에서 그 작업복을 입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학 능력이 우수해가지고 그 벤프리트 장군 통역을 직접 할 정도로, 그리고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1등 사수였어요. 권총. 제가 이 평전에도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리영희하고
1등 사수는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리영희 선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그 소명, 책임, 이런 것은 또, 그 권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기량. 그래서 1등 사수를 하면서 7년 만기 끝에 합동통신사의 기자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리영희 선생을 참 높이 평가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은 그 1인분의 역할을 한다.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언론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교수로서 1인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실제로 리영희 선생은 4.19 혁명 때, 1960년 4.19 혁명 전부터 합동통신사 기자로서 그때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친일, 보수, 수구, 족벌 언론들이 참 가장 큰 병폐 타락했습니다마는 자유당 말기의 언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고필상가라는 책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 한반도에는 태양이 둘이 있었다. 북한은 위대한 김일성 태양이 있었고, 남쪽에는 위대한 리승만 박사 태양. 그때는 그 북쪽에서 1인 숭배한 거나 남쪽에서 숭배한 거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생일이나 이런 때 되면은 일면 톱에다가 위대한 민족의 태양, 남쪽에 태양이 하나 있었고 북쪽에 태양이 하나 있었죠. 그럴 때 리영희 선생은 합동통신을 통해서 정부를 참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뭐 꼭 비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시시비비를, 그게 언론의 본령이죠. 저도 언론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기자는, 언론인은 우선 시와 비를 가리는, 그리고 판단하는 것. 잠깐 제가 시와 비, 반자죠. 칼로 반을 쪼갠다. 시와 비를 칼로 반을 쪼갠다. 이게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시, 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이것이 비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승만 정권 이래, 또는 소급하면은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나라 언론인들, 지식인들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사주의 입맛에 따라서 또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언론을 곡필하는 것이, 맹자의 사단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사단 칠경. 그 중에서 하나가 비시지심. 사단 칠경 중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은 그저 특히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식들 가르칠 때 그저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황희정승. 어느 것이 옳습니까? 너 말이 맞다. 다른 사람이 누가 옳습니까? 자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누군가 한 사람은 잘못이었지, 당신 이 사람도 말 옳고 저 사람도 말 옳다 그러면 뭐가 옳으냐? 당신 말도 옳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그런 걸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이 조상들은 비록 봉건 전제주의 시대였지만 품행이 방정하다. 방자가 무슨 방자인지 아세요? 모방자입니다. 상장을 줄 때는 품행이 방정하다. 모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모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친구들을 할 때는 그 친구 참 원만해. 둥글둥글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로 모가 난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정당하게 바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리영희 선생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인텔이고 엘리트고 지식인이었지 결코 비판적인 모든 것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평전에도 썼습니다. 리영희 선생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그 지식인이지 결코 어떤 주의자는 아니다. 이데올로기, 이념,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비판하듯이 결코 어떤 주의자, 이데올로그는 아니죠. 다만 왜 제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 말씀이 나는 결코 어떤 그 친북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패, 부익부, 빈익빈, 타락, 탈선, 도덕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 가치를 통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북한에 갔을 때 그 북쪽 사람들이 학자들이 마치 자신의 그런 그 동조자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본인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들 동조주의자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리영희 선생은 진짜 존경할 만한 지식인입니다. 제가 한자를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다 아시죠? 제 글씨를 잘못 썼나요? 알죠? 근데 한번 분석을 해자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시자인데 화살. 이것은 입, 논리, 어떤 그 학문적인 그런 거죠. 말로, 학문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것은 말과 실천. 우리가 흔히 비판적인 지식인, 현실 참여적인 지식인들을 부도덕한 또는 마치 일탈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이 말과 행동, 식자는 또 어떻습니까? 말과 음악은 여러 가지 예술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화살과 활과. 그러니까 옛날에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 지식인을 바로 그 실천적인 지식인, 불의와 부정 또는 외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력으로라도 싸워서 진실을 지키는 그런 것이 지식인입니다. 그냥 허투루 지자를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식자도 거의 또 비슷하게 이렇게 그 무력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지식인의 실천성, 실천 논리. 그래서 리영희 선생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지식인의 입장에서 가장 투철한 선비고 언론인이고 학자고 교수고 그랬습니다. 제가 평전을 쓰면서 리영희 선생이 그 한 20권 정도 글을 쓰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전집으로도 12권짜리인가 남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전집을 거의 보지 않고 한 30수년 동안 그 스크랩, 신문 스크랩, 잡지, 개간지, 월간지, 주간지, 그리고 제가 독립기념관장을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또 그 전에 그 들어왔던 모시면서 그 말씀들 기록 이런 것을 가지고 늘 그 썼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얼마만큼 그 성실한지, 우리가 흔히 그 성공했다고 할까, 그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은 또 합리적인 남들이나 자신을 대단히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냉정하고 좀 찬 면이 많이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일반인들하고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는데, 리영희 선생은 대단히 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사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10몇 년 전에 어느 출판사가 이전을 해서 그 집들이를 하는데, 그날 이제 저도 거기서 책을 한 권 냈고 리영희 선생님도 책을 몇 권 내고 해서 함께 참석을 해서 그 막걸리를 몇 잔씩을 마셨는데, 저는 그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한 7, 8잔을 마셔도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진실은 뭡니까? 남들이 봤을 때 김아무개는 술을 고주망태가 됐고 이아무개는 술도 잘 안 마신 걸 같은데 어느 게 진실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웃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그 신년 대담을 좀 원합니다 했더니 자신은 그런 신문에는 글을 안 쓰고 그런 신문에는 대담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런 신문은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맡았을 때, 주필을 맡았을 때 그 신문의 과거, 논조, 행태 이런 것을 보고 제호를 바꾸기로 하고 제가 그 신문에 참여를 했는데, 대한제국 말기에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 양기탁 선생 이런 분들이 항일 구국 정론지로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로 제호를 바꾸기로 하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신년호에 2페이지 대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성실한지, 제가 신채호 평전이나 김구 평전 이런 평전을 써서 그 댁에다가 우송을 해드리면은 며칠 만에 그걸 전부 읽으시고 꼼꼼히 읽으시고 심지어는 옷자까지도 잡아주고 하는, 그리고 그 병석에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반드시 그 떨림체로, 그 떨림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그 풍을 앓은 후부터는 그 오른손이, 오른쪽이 마비 상태가 와가지고 그 글씨를 잘 못 쓰셨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 우리 근대사에 그 백범 김구 선생도 1937년인가 중국에서 그 권총을 심장이 맞아가지고 용케 참 천우신조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그 휘호를 하는데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백범체 또는 떨림체라고 그러는데 리영희 선생도 글씨 서명을 해주는 그런 글씨마저도 떨려서 글씨가 많이 떨림체였죠. 그럴 정도로 꼼꼼하셨고 성실하셨고 작은 일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앞서 1인분의 역할 말씀을 하다가 말이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마는 4.19 혁명 때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지라든가 미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정론지라고 하는 더 리퍼블릭지 이런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서울에 특파원도 없었고 일본에 주재하던 특파원이 겸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만들어준 정권이니까 이승만 정권을 옹호한 처지에 있다가 리영희 선생의 그런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 이런 걸 보고 미국의 입장이 대한 정책의 기본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통신사 업무가 끝나면 저녁에는 4월 19일, 18일 이런 때는 바로 광화문 내거리에 시민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경무대 앞에까지 지금은 청와대로 바뀌었죠. 경무대 앞에까지 시위 군중 앞장서서 하마터면 총을 맞을 뻔했고 그런 속에서도 자신은 1인분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겸손한 거죠. 칼 발트가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 2차 대전 후에 침묵을 지키니까 라이놀드 리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왜 침묵을 지키느냐. 내가 히틀러 나치하고 싸울 때는 히틀러 나쁘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다 글을 쓰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나까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칼 발트라든가 라이놀드 리버의 얘기를 들으면서 리영희 선생이 남들이 말을 못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4.19 혁명 후에 또 6월 항쟁 후에 리영희 선생은 거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백화제방 온갖 언론인들이 지식인들이 4.19를 찬양하고 6월 항쟁을 칭송하는데 나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지식인인 거죠. 남들이 말을 못할 때는 생명을 걸고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고 시시비를 가리고 봄에 춘 4월이면은 온갖 잡초가 난무할 때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그것이 진짜 지식인의 도리고 역할이고 또 언론인의 책무고 그런 것들을 리영희 선생은 했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글쓰기에 그런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부분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있죠. 그 지동설을 신학자 오리안더라는 사람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붙여서 책을 내면서 서문에다가 이것은 가설이다. 그건 물론 이제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야 간신히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부르의 명제가 생명을 얻게 됐죠. 그러나 리영희 선생은 그때 당시에 상황과 못지않는 그때 코페르니쿠스는 교회 권력이라든가 신학의 도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핏하면은 화형을 시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리영희 선생이 싸울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걸핏하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저서는 판금을 시키고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좌경 용공 딱지를 붙이고
그런 속에서도 결코 이영희 선생은 이것은 가설이 아니고 진실이다.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남이 쓴 거 그냥 통신 이것저것 뺏기거나 그런데 리영희 선생은 원자료, 원자재, 1차 자료, 2차 자료, 인터뷰 그래서 기자들이 요정으로 권세가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닐 때 도서관으로 또는 문화원으로 미국 문화원, 영국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 찾아다니면서 그 원문을 대조해가지고 글을 쓰니까 수많은 언론인들, 기자들이 당해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 회갑상도 못 차려드리고 내라는 뭐 사건이라는 엉뚱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살이를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감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편 엽서밖에는 주어지지 않던 그런 시절에 그 감옥밥을 자기 이 집 방향에다가 차려놓고 임종에도 참석하지 못한 조선 왕조 시대 이런 때도 특별한 국사범이 아니면은 부모상을 당하면은 죄인을 그 한 3, 4일이라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바로 서울의 서대문 감옥에 구금해 놓고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임종을 장례를 참석을 못 시켰죠. 그리고 나이 60이 돼서야 이 대명천지 밝은 문명시대에 60이 돼서야 집에서 온수가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보다도 못한 또는 정치적으로만 유명했던 발달했던 그런 친구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권력 계층 또는 관변, 국회 이런 데 돌아다닐 때 호의호식을 할 때 이영희 선생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어찌 보면은 대단히 무능하고 어찌 보면은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지식인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 시대에 또 군사 독재 시대에 그런 지식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단재 신채호라든가 김구라든가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민족의 혼, 정신, 정기 이런 것들이 지켜올 수 있었듯이 타락한 독재자 백색 이승만 백색 독재 12년 군사독재 32년 또 그 사이비 민주정권 이런 시대에 리영희 같은 그런 지식인 언론인이 있음으로써 이 나라의 그런 그 정의가 그 시시비비의 정신이 지켜진 거죠.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할까요? 예.